네, 감사합니다. 대구심장 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주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작지만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북한을 잘 아시고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정리를 더 잘하실 수 있고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던 북한 또한 또 하나의 북한이고 또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쪽그림이라도 갖고 있는 그림을 갖고 있기에 저의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름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격하게 또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북한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림을 맞춰 가실 때 그 퍼즐 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퍼즐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분명히 이 그림 또한 북한이기에 이 그림 전체 안에 어딘가에 이 그림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 이야기를 좀 경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까 안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이제 월디비전에서 근무를 좀 했었고요. 월디비전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역시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려웠을 때는 감자 하나를 먹고 잠을 자도 행복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자가 어떤 거지? 라고 고민하다가 98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백두산에 있는 대웅단에 올라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감자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감자혁명을 주창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감자 사업에 있어서 핵심이 시감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었는데 월드비전은 시감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농촌진흥청에서 갖고 있는 수경재배를 통한 시감자 생산 기술을 북에다 전수하게 되어졌고 그 과정 중에 북한 전역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 사진에 이제 우리 남쪽의 농학자들 사진이고요. 농학자들과 함께 대웅단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방문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는 곳이 백두산이었고 백두산을 올라갈 때마다 천지를 전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북한 친구들은 1000번 화에 한 번 보는 게 천지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는데 저는 갈 때마다 천지를 봤으니 참 행운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함흥도 좀 다녀봤었고 배천, 정주, 원산, 사리원 등 많은 지역을 좀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한 100여 번을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100여 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동차를 끌고 개성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인천에서 남포까지 24시간 100길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평양 백두산에 오르는 직항로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중국을 경유하는 항로를 통해서도 북한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번 방문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솔직하게 고백드리자면 제가 가서 그럼 많은 걸 받겠고 많은 걸 들었으니 많은 걸 알겠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가신 분이나 또 100번 가는 저나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것을 저는 100번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걸 알았다. 100배는 더 잘 알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번을 똑같은 곳을 가보고 100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100번을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100번의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저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100번 이상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일로 시작하다가 개인의 어떤
친분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 과정 중에 서로 우정을 쌓게 되어지는 그 과정의 스토리가 추후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지속적인 만남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통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 지금 저희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코로나 아니더라도 남북 간의 정치적인 어떤 경색 국면에 의해서 한국의 민간단체들의 그 누구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랬고 올해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고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남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이다. 저는 북한 사업을 하면서 100번 정도 만났더니 이제는 일보다는 자식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더라. 그것은 북에 대한 변화도 이야기하지만 제 자신도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북한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얘기하죠. 대북 제재의 문제,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겪고 있다까지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민들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북은 상당히 많은 어려운 상황이고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 또한 하게 되어집니다. 북에서 얘기한 대로 대북 제재가 그만큼 상당히 강경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대북 제재의 끝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그 고통의 칼날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상의 위기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염려가 되니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대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북 제재를 해야 했던 이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대북 제재를 통해서 그런 이유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예, 북한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셔서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바라보는 이중잣대의 문제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는 철회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안에서의 좀 더 과감한 노력, 과감한 외교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의 종전선언을 한번 이끌어보는 좋은 절호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에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어떤 연대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어제도 이제 저희 민화협과 북민협이 연대해서 대선 주자들과 관련되어진 대선 캠프에 통일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가졌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70년 동안 70년 이상을 분단을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 내에서는 통일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서도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과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져서 안타까운 어제 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고 해법이다라고 하는 지난식의 교훈에 기반하여서 남북 교류의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가시화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어려울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농사가 그나마 좀 잘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20% 이상의 수확이 20% 이상 증산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 이상 증산되어졌다 할지라도 북은 여전히 식량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식량 부족 국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위에 빨간 거는 중국 사람들이 하루 먹고 사는 식량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파란 줄은 이게 북한에 꼭 필요한 식량, 기초 식량인데 그러니까 연녹색은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고요. 이 진녹색은 진보라는 연보라는 북한 스스로가 생산 수급량이고요. 연보라는 북한의 수입을 해오거나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채워지는 부분인데 여전히 빈 공간이 보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부족분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화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졌죠. 문제는 돈 있는 사람만 시장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식량을 보급받을 수 있다면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 양극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못하는 분들은 텃밭을 이용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신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의 것들을 좀 보고를 좀 드릴까요? 저희 민간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하고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단체가 145개 단체입니다.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현재 실질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이거보다는 현재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 군사적인 어떤 영향에 저희의 인도적 활동에 대한 부침이 강하다 보니까 단체들마다 지속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측면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들마다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되어지지 있지 않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자체들은 다 사업자 승인을 자동으로 이제 부여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들을 통해서도 사업에 대한 판로가 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어떤 나름대로의 책무를 다하고 또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측면도 되게 중요한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가 변경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45개 단체 중에서 북민협,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북민협에 가입한 회원단체 수는 62개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협하는 단체들, 경협 성격의 사업을 했던 많은 단체들이 인도적 지원 사업의 영역으로 다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참고할 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침이 되게 강하거든요. 2010년도에 이제 오이사 조치, 2016년도에 개성공단 폐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군사적으로 상당히 경색되어진 국면에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상당히 약화되어집니다.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 굴곡이 아주 심하죠. 이 부침이 되게 강한 것은 북한 이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충돌, 그다음에 정치적인 경색 이런 것들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정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요. 종교인은 종교인다워야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군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북한은 그럴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양성을 인정하거든요. 각양각체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선 저희들은 각자가 맡은 일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보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도적 지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정치군사적 문제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016년, 17년, 20년, 올해 21년까지 북한을 방문한 인도적 지원 단체의 관계자가 전무하다. 이게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나지 않고서 무엇을 협력하고 무슨 통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은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민간 차원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한적인 것조차도 막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분단위의 민간들이 이제 옛날에는 관주도였는데 그 주체의 민간이라고 하는 주체가 협력하게 되어지면서 상호 보완적인 성격에 있어서의 협력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 정부의 기초 지자체들도 포함되어진 지방 정부들도 연대해서 같이 사업을 해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단순 물자 지원이었습니다. 긴급구호 사업에서 이제 개발협력 사업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상호 지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긴급구호, 고난의 행군은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넘어가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성과,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된 것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평화운동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유총연맹도 북한 사업 지정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계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남은 이 분단 상황에서 계속 통일에 대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안보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남남 갈등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남북관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좀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지고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절차적인 그 정당성,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절차들, 그 다음에 제한 조건들이 계속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여전히 보장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고요. 또 꼭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 공감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봅니다. 북한 가서 우리가 우리의 손은 통일로 해버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될 것 같았던 지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팔짱 끼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는 통일이고 함께 가는 지원이어야 하는데 그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협력을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져야 될까요? 저는 상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018년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도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상호 호혜와 공리 공영의 원칙이 저는 앞으로의 협력의 방향이다라고 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여러 가지 피로감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지원했는데 언제까지 지원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북한 스스로도 더 이상 이제 인도적 지원보단 개발협력으로 가자. 그리고 남쪽에도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같이 가자. 공리공영이다.
앞으로 협력 방식은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혜자와 공여자의 입장이 아닌 공동의 파트너 의식을 가지고 협상하고 협력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은 그렇게 선정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북한 친구들한테 참 미안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9년에 북한 친구들과 합의해서 협동농장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을 하자고 합의서를 체결을 합니다. 근데 2010년도에 의사 조치가 발령되어지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진척이 되어지지 않았죠. 2015년이 됐습니다. 북한에 갔습니다. 협동농장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와서 이 사업 다시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관리위원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제는 저희는 다시는 남쪽과 안 합니다. 아니 왜요? 아니 그동안 약속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안 지키고 싶어서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 북쪽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 남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린 그런 거 모르고 나는 분명히 당신과 약속했는데 당신이 약속 안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왜일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북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안에서 남쪽 당신과 합의서를 체결하는 순간 그과 협력해서 들어오는 물자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당으로부터 물자를 이중으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계획 경제 안에서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당신이 협력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협동농장은 남쪽과 합의서를 체결했던 그 이유 하나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이중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그래도 준학생이 믿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당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게 돼주고 본인 스스로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북의 체제를 제대로 잘 몰랐던 저의 그 실수였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약속을 못 지킨 거는 뭐 상호 간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의 문제가 아니었으니 그거와 관련해서는 나만의 책임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었으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 민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신뢰를 만들어가겠다고 시작했던 이 사업이 신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 법적 보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으로의 사업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 개발협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때로는 긴급구호, 복구사업, 개발협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동시자발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발협력 사업으로 긴급구호 상황을 거치고 복구 사업이 완료되어지고 그 다음에 개발협력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는 있어도 이것이 한 번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걸 국제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기 때문에 긴급구호나 복구 사업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어지되 좀 더 스스로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의 역량을 개발하는 개발협력 사업으로의 전환은 상당히 성공적인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반증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업에 대한 방향이다. 그래서 개발협력 사업은 되게 중요한 가치적 평가를 통한 협력의 방향에 대한 전환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가로막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북을 볼 때에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우리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우리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기 위한 남쪽의 제도와 북의 제도가 어떻게 그것들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과 남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상호 간의 인지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규범에 의거한 국제사회 연대에 있어서는 북한이 조금은 더 협조적이고 또 이제 적극적인 대응들을 합니다. 근데 남쪽과의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민족 내부자 거래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거나 분배 투명성에 대한 확보를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만남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를 대하는 태도와 남쪽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 북만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남쪽도 북을 대할 때 그런 태도적인 변화가 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들어갈 때 입국하거나 출국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입경하고 출경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나라로 서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법적 어떤 한계들이 분명히 있음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두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사회와 연동되어져서 같이 우리도 그런 협력 체계 안에서 국제규범이 준수되어지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남북 간에 모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북한은 각 대상에 따라서 창구, 문이 다, 게이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동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따로 있고,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그것들이 좀 원활하게 조율되어지고 좀 더 병합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부분들로 가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어집니다. 남한에 있어서도 체계 개발 협력에 대한 추진 체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 제도화하고 조직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협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는 선민 후관이었습니다. 민간이 먼저 움직이면 뒤에 관이 뒤따라가는 어떤 형태에 있어서의 민을 존중하고 민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도를 인지하면서 협력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이게 탑다운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지다 보니 관주도형의 사업들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 후민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어진 영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는 민도 그 동력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현실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되더라도 민관 협력을 통한 어떤 사업에 대한 실행 부분에 있어서의 파트너 의식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민적 공감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조금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운동, 함께하는 대북 인도 협력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지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대북 인식이라든가 남남 갈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서로가 다른 목소리라 할지라도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감사하게도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연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합의를 지금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치권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합의되어진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 제재는요, 북한을 어렵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논리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북 제재 하겠다. 니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어렵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대북 제재다 보니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어려워지는 것은 대북 제재가 갖고 있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의 칼날이 아이에게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 가는 거고,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옥죄는 어떤 형태의 대북 제재라면 저희들은 그것은 당연히 유연하게 또는 전면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북의 제재 배경이 있는 거죠.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등에 의해서 이제 대북 제재가 좀 더 강경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가 이제 로 인해서 북한에 들여보낼 수 없는 물자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까지도 제재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제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내기 위해선 유엔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보낼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면제 받았다고 해서 다 보낼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양자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유엔 제재 면제 받아서 북한에다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중국이었다고 한다면 중국의 그 물건을 구매한 대금을 송금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은행들이 그 송금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대북에 북한에 보내는 물자에 대해서 연관성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민들,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민간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중국에서의 물품 대금을 은행을 통해서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찾느라고 참 고민인데요.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물자 보낼 때는 가슴에 $10,000씩 품고 인편으로 각자가 비행기 타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밀가루 5,000톤을 지불하면서 5톤을 지원하면서 그 대금이 $200만 였습니다. $200만 였는데 $200만 면 $10,000를 얼마나 가져가야지? 몇 명이 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송금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대금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남과 또는 민간과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북한이 2018년도 타미플루 사건 다 아시겠지만 북에서 북남이 같이 타미플루를 지원하고 북에서도 그 지원 물자를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협력을 했었는데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지원된 물자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물건을 준비했고 북은 개성에서 물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물건은 못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타미플루는 보낼 수 있는데 타미플루를 실어나려는 자동차는 못 간다. 제재다. 그럼 어떻게 하냐? 모른다 그건. 알아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타미플루를 못 보냈습니다. 북이 그때 아는 거죠. 한국 정부가 한국 민간이 뭔가 한다 한들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제재에 있어서의 그 뒤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남과 북이 같이 앉아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연대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유엔 제재 면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8년, 19년은 모르겠지만 20년, 21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활성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도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 정치군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맨날 같이 살면 늘 사랑하는 거 아니고 싸울 수 있으니까 남북관계에서도 그런 부침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순수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안을 제정을 위한 것들을 검토하고 만들어서 의원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선 국면이라 그럴까요? 자기네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비판합니다. 대북 제재가 좀 완화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전면 이건 철회되어져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인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단체들의 전문성을 위한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높여야 되지만 때로는 실력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북과 같이 앉아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자체의 자질을 개선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저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재원의 안정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국민적 풀뿌리에 이거한 모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재원에 대한 확보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같이 경주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와도 연계가 되어집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정부에서 돈 받고 지자체에서 큰 돈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과 함께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걱정했습니다. 차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통일에 관심이 없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라고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우리 이렇게 통일을 경험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좋은 창의적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 세대를 살아가야 될 그 젊은이들이 통일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2018년도에 북한 친구랑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하는 얘기가 북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주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손 떠나갖고 맨날 오락만 하고 앉아있어요. 얘네들한테 통일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있을 때 통일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젊은 아이들, MZ 애들도 통일에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 두 친구들이 만나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새로운 방향의, 새로운 형식의 통일을 꿈꾼다면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북한의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감정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그냥 그것을 역사적인 부분으로만 인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젊은이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국제사회 연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슈를 남북관계에 있어서 같이 적응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도 인적지원 사업하지 않는다 그랬고 우리 또한 이제 공리공행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 도움이 되어지고 호혜성에 의거한 사업들로 추진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이 코로나가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의 또 담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북한도 안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반도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협력이 되게 필요하겠다. 감염병이다. 근데 감염병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대한 결과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 글로벌 이 아젠다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구성원 전체 안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갖고 가면서의 협력의 방식으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평화공감대 형성해야 합니다. 통일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 없는 통일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을 좀 확대해서 어떻게 공존할 것이며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가져가는 건 어떨까? 북한에도 평화에 대한 동일한 어떤 인식과 실천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게 하고 통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확산되어지게끔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느 개인의 노력 갖고는 되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정부도 그렇고 우리 민간도 그렇고 시민사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북한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팩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팩트는 하나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려지면서 이것이 자기 견해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관련해서 5천만 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5천만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팩트는 분명히 하나인데 5천만 개의 자기 견해로 화되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남남 갈등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때로는 팩트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검증해낼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생각을 조금은 접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적 지원일까요? 인도적 지원은 결코 정치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다른 거에 대한 수단화로 하진 않았는가? 우리가 과연 순수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검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집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인도적 지원은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과는 좀 다릅니다. 북한은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북한은 우리를 믿을까요?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믿게끔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장시간 많이 새벽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많이 졸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만 질문을 통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 해외에서 같은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위원님들 같이 한 자리에 모일 날을 소망하고 그때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